예? 조정이 없어요. 이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한국은 그래가지고 조정이 없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모르핀으로 신용 지원으로 연명을 시키고 있는 거야. 연명을 시키면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격차가 벌어진 거야 지금요. 신용과 소득 간의 갭이요. 이게 갭이 벌어진 거야. 예? 한국 가계와 순자산과 소득의 추이 보게 되면 한 60%포인트 격차가 벌어져 있죠. 2008년도 기준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조정이 없었던 거야. 한 번도. 자산 거품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된 거죠. 예? 자산 거품이 계속 증가됐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조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통화량 증가를 한번 봐보세요. 금융위기 이후에 통화량 증가가 2010년부터 19년 한 10년 사이에 예? 시장 통화량이 1253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물 경제로는 거의 절반 정도도 안 갑니다. 618조 원이요. 팬데믹 기간에는 절반이 뭐예요? 20%도 안 가요. 20%도 안 가. 시중에 풀린 돈 중에.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자산시장으로 간 거죠. 긴축 시기.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때부터 긴축을 시작했죠. 네? 그때도 그러니까 돈이 풀렸어요. 363조나. 총통화량이. 풀렸는데 그 중에 실물 경제라는 건 0.400분이 안 가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잖아요. 이 기간에도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결국 뭐냐면 경제가 나빠진다고 가면서 통화를 완화하는데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푸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신용 증가하고 결국은 뭐냐면 자산시장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신용을 지원을 해주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몰핀 줍이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부동산 카르텔이 유지가 되고 부동산 경기 유지와 건설 경기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순자산 증가가 2008년부터 한 10년 동안 사이에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에는요. 순자산이 611조 원이고 연 611조 원 연간이요. 10년 거의 9년 동안에는 5,500조 원 증가했으니까요. 소득은 그러니까 총 중간 681조 원, 연 76조 원이니까는 이 소득에 비해서 자산 증가가 이게 거의 10배 가깝잖아요. 예? 8, 9배 가깝잖아요. 근데 2017년부터 21년 봐보세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죠. 이때 보게 되면은 소득은 그러니까 더 찌그러들었어. 연 59조 원 증가해요. 근데 순자산 증가는 1374조 원 증가합니다. 연간. 예? 그러니까 요 4년간이 앞에 기간 9년간보다도 순자산 증가가 더 크잖아요. 순자산이 거의 같잖아요. 5,498조 원, 5,495조 원으로요. 근데 소득은 그러니까는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나버렸고요. 3분의 1 토막 난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는 돈을 투입해도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쪽으로는 안 가고요. 자산시장으로, 특히 부동산 시장으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부채가 그러니까 신용이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몰핀에 중독된 거죠. 몰핀에 중독된 거야, 완전히. 예? 중독된 거예요. 그 가계소득하고 주택가치의 증가 속도를 봐보세요. 증가 속도를 봐보시라고. 1995년부터 2002년도에는 예? 주택가치 증가 속도가 2.7배뿐이 안 되는데 소득에 2003년부터 7년 이때가 노무현 정권 때죠. 8.7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16대 4.4배로 증가했다가 2017년부터 21년 문재인 정권은 11.3배로 증가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게 그러니까 소득을 초월하는 이런 이제 자산의 조정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민스키 모멘트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신용 사이클이 거기도 작동을 합니다. 신용 사이클이. 그러니까 신용을 신용이 공급해주게 되게 되면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면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고, 예? 그 자산가치 증가가 다시 또 신용의 증가를 일으키고, 다시 또 그러니까 자산가치를 증가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갔을 때 이게 자산가치가 붕괴가 되지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 자기주종 기능이 어느 정도라도 작동이 됐던 거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용 팽창이 신용과 소득 간의 갭을 확대시키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거품이 발생하죠. 근데 이게 거품이 붕괴가 뒤따르는 거야. 그래서 신용과 소득 간의 갭을 축소시킨 거예요. 이런 자기주종 기능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한 거야.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근데 한국은 외환이라는 게 외부 충격이잖아요. 외부 충격발로 이제 생긴 거잖아요. 이걸로 경제 기반이 취약성으로 신용 사이클의 자기조정 기능 작동을 정부가 억제시키죠.
여기는 이제 부동산 카르텔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부동산과 그러니까 부동산 자본과 금융자본이 외환위기 이후에 완전히 대한민국의 실세로 등장한다 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예? 재벌 자본 주고 부동산 건설에서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건설 자본하고 금융 자본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돈이 다 모이고 있잖아요. 지난 20년 이상 동안 보게 되면요. 제가 그래서 부동산 카르텔 사회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카르텔 사회가 정착이 된 거야.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목표하는 이들의 이익을 뒤에서 뒷받침해주고요. 예?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금융은행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주도 기능 작동을 억제한 거야. 계속 뭐 문제가 생기면 계속 지원해 주는 거잖아. 예? 시장에 의해서 자기 조종이 일어나는 것을 그걸 억제시키잖아. 예? 왜? 그게 붕괴되게 되면 그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과 소득 간의 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킨 거야. 그 속에서 어떤 신화가 생긴 겁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조장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실망 안 시켜. 이런 게 생긴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게 가능한 논리입니까, 이게? 예? 이건 다른 나라에선 이런 불패 신화라는 거 없어요. 이런 불패 신화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다른 선진 국가에는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이 되게 어떻게 합니까? 시간 벌기식 신용 지원을 하죠. 이게 그동안에 재수가 좋았던 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미국과 선진국가들이 2003년도부터 사실상은 보게 되면은 글로벌 사회가 초저금리 시대로 가잖아요. 초저금리 시대로. 예? 초저금리 시대로 가면서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러니까 신용을 지원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되긴 된 거야. 예?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가격의 하향 압력을 약화시킨 거죠. 이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투기 수요와 그러면 이제 이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멈추게 되면은 그럼 사람들이 다시 또 부동산에서 살아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형성되게 되면 투기 수요가 들어오고 실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그러니까 일부 실수요자들이 이제 다시 진입을 하죠. 최근 상황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신용이 다시 증가하죠. 이게 이제 그동안에 2000년대 이후에 글로벌 이지머니하고 결합하면서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신용소득 갭을 확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계 상황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왜 그러냐면 신용을 동원할 수 있는 실수요가 거의 소진되고 있어요. 왜 그래? 기본적으로 이건 왜 생기는 겁니까? 실수요도 아무리 실수요라 하더라도요. 내가 부동산을 아파트를 사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그건 매수 못하지요. 예? 매수 못하죠. 즉 자산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이 기대감이 있어야지만이 실수요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실수요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니까는 신용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예? 신용을 지원한다 하더라도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무슨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전세 역전세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그러니까 말하는 이 대출 같은 거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주더라도 결국 그걸로 잠깐 반짝하더라도 자산 수익률이 기대가 돼야지만 실수요자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요? 자산 수익률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산 수익률이. 거기다가 뭐냐면 이지머니 시대가 끝났다 했잖아요. 과거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같은 그러니까 이지머니 시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처럼 제로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 불가능하다니까요. 구조상으로 불가능해요. 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인플레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팬데믹 이전에는 우리나라 디플레 압력이 있었어요.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밑으로만 떨어지고 했었어요. 예? 미국도 그러잖아요. 최소한 3.5% 이상, 아무리 낮게 보는 사람도 3.5% 이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금리가, 명목금리가. 그러니까 정책 지원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섭니다. 정부는요. 정책 지원으로. 그게 이제 13 대책도 쭉 나왔던 거예요. 실수요자 중심에 반짝 효과가 나타나요. 실수요자들은 뭐냐면, 집값이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락이 멈췄는가 보다. 예? 부동산 가격이 다시 더 많이 오르기 전에. 이러면서 이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일부 생기죠. 이걸로 이제 반짝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이 안 돼. 왜 그렇습니까요?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산 수익률이니까는 똘똘하게 회복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 실수요자들의 그러니까는 동원할 수 있는 신용이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다 해도 이게 뒷받침 안 되게 되면요. 결국 다시 재활하거든요, 이게. 수요가 그렇게 뒷받침 안 되지게 되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거냐. 동원수단을 이제 그러니까 남은 동원수단을 잠깐만 이제 카드 다 동원하죠. 이게 이제 소진되게 되는, 소진되는 시점. 이 소진되는 시점이 바로 이제 공포가 확산되는 입니다. 파이어 세일이라고 그러죠. 파이어 세일. 소위 말해서 매물이 이제 폭탄처럼 막 터져 나오는 뜻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의 근거가 뭐냐면은 한국과 미국 가계에 DSR이라는 거 있잖아요. DSR이 뭡니까요?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잖아요. 원리금 상환 비율로 우리나라 말로 가죠. 지금은 소득 대비해서 그러니까는 원금과 이자를 그러니까 자기가 갚아야 되는 가계들이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이제 40이 넘으면은 그러니까 위험가구라고 하잖아요. 예? 한국은행에서도 그러니까 위험가구로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 한국이 주황색선입니다. 한국이 주황색선이고 미국이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기예요. 이게 2018년 1분기부터 간 겁니다. 미국은 봐보세요. 이게 중간에 보게 되면 같이 떨어지죠. 파란색도 떨어지고 주황색도 떨어지잖아요. 이게 언제입니까요? 팬데믹 터지고 나서 금리가 그러니까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서요. 그런데 미국은 보게 되면 10 미만이잖아요. 10 미만. 근데 한국은 요 팬데믹 기간 금리가 그러니까는 제로 거의 최저한으로 떨어질 때 이 기간을 빼면요. 2018년에도 40%가 넘었었고,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도 40.3%입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전체 차주의 평균입니다. 40 넘으면은 위험가구라는데 전체 평균이 40 이상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니까요. 미국 가게는 안정적이에요. 네? 미국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한국판 민스키 모멘트에 대해서 정부가 최근에 대응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13대책 내세웠죠. 13대책이라는 게 뭐예요?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평형에서 특별공급 가능하게. 네?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막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무수인 청약도 가능하게.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폐지. 수요를 뒷받침해 주는 거잖아요.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이것도 그러니까 투자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주택 보유할 수 있게. 수요를 뒷받침하는 거죠. 전매 제한 완화도 마찬가지고. 실거주 의무 폐지도 이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거고. 예? 이거 수요에 대한 거죠.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게 13대책이죠.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요. 여기다가 이거에 플러스 특례 보금자리론을 했죠. 이게 바로 뭡니까? 대출 지원이죠. 대출 지원이요. 예? 대출 지원이요. 그다음에 종부세 공시가율 인하를 이걸 이제 원상 회복한다 했는데 안 하고 있죠. 예?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을 가져도 그러니까 손해 없게끔 해주겠다. 수요를 뒷받침하는 거죠. 다 이거예요. 수요예요. 이 정부가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비난했던 게 뭡니까? 수요 대책으로 접근하는 거 가지고는 부동산 문제 못 잡는다 했잖아요. 자기들도 지금 수요 대책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무자본 갭 투자요. 자기 자본 하나도 없이 갭 투자했던 소위 깡통 전세 사기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 피해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매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깡통 전세 가면서요. 이 비용이 증가하고 이게 정부가 지금 재정 투입해가서 이걸 가고 앉았죠. 예? 대표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예? 이게 소위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 대입 변제 규모가 작년에 61억 원이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273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하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8배, 9배가 증가할 예정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반기에 더 많이 증가할 거거든요. 역전세에 대한 전세금 반환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정부가 내는 대책들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PF 대출에 대해서 PF 대출이 지금 사고를 많이 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를 이제 치기 시작하니까 만기 연장해주겠다. 이자는 그러니까 나중에 후불제로 별짓을 다 해요. 지금 보게 되면요. 이자 후불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예?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출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폰지 투기 단계에서 투자 단계에서 들어온 게 바로 뭐였습니까요? 자기 소득으로 뒷받침 안 되는데 부동산 투자하거나 이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은 그게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폰지 투기죠. 그러니까 높은 대출에 의존을 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매각 압력이 증대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연끌 투자라든가 수익형 오피스텔, 그래서 이제 마피가 등장하는 게, 마피 매물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고수익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가치가 하락하면서, 근데 이게 대출 껴하고 다 하다 보니까는 자기 소득으로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죠, 뭘.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산의 매물이 지금 이제 증대하는 거죠. 자산의 매물이 증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책이 과거에는 이런 대책 가지고 잠깐 이제 소위 말 소나기를 피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상황에는요, 구조적으로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먼저 요새 새마을금고가 말이 많잖아요.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지금 연체율이 6%대까지, 예? 지금 5%가 넘는 게, 연체율 5% 넘는 게 한 30, 절반 정도가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연체율이 건설업 쪽에, 부동산업에,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새마을금고도요. 저는 이분들 지금 임원들이라든가 회장들의 지금 봉급도 굉장히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던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금융위기 당시에 소위 말해서 미실현 이익, 장부상 이익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성과급을 막 지급하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도요. 네? 이 금융계 월가 종사자들한테.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장부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증권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 예? MBS라든가 CDO라든가 이런 증권 가치가 올라간 거 가지고 장부상,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성과급으로 미리 그러니까 챙기면서 이런 부도덕한 짓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설업 부동산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빌려준 대출에 대한 수익은, 그러니까 장부상 수익은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었게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성과급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월급 올리고 연봉 올리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이렇게 들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올해 1분기 기준, 3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건설업 분야만 하더라도 9.23%입니다. 이거 지금 있잖아요.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어요. 잠시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폰지금융 가계부채요. 이게 규모가 끔찍합니다. DSR을 구간별로 보게 되면요, 40% 미만은 뺐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이 1845조, 1분기 3월 말 기준 1845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계신용이요. 1845조인데, 40% 초과한 것부터 이제 위험가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40% 초과가 한 1200조 됩니다. 1845조 중에서요. 1200조 정도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그러니까 40% 초과하는 거예요. 전체 평균이 한 40% 조금 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중에서 70%가 넘어도 굉장히 과한다는데 100%가 넘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소득을 초과한다는 얘기예요. 소득을 초과한다는 얘기야. 이 규모가, 여기에 대출 잔액이요, 539조 원입니다. 1845조 중에서 DSR이 100%가 넘는 게 539조 원이에요. 이게 이미 2018년 1분기 때 500조를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다가 2017년부터 그냥 이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더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신용이요. 우리나라 신용에 브레이크가 없었던 거야. 신용의 브레이크가, 지난 20년 가깝게 신용의 브레이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폰지성 신용이죠, 이게. 폰지성 신용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소득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안 돼. 100% 이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한 겁니까? 자기가 투자한 자산이 그러니까는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하면은 이게 가능하죠. 그거 팔아가지고 갚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10억을 빌렸어. 근데 자기가 산 것이 15억이 됐어. 그럼 팔아가지고 5억 남잖아요, 그래도요. 이걸 기대하고선 그러니까는 신용을 낸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이 규모가 500조가 540조에 달한다는 얘기예요. 예? 540조. 이거를 정부 재정 투입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금융기관들이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예?
여기에 차주들, 빌린 사람들 한 사람당 1인당 부채액이 3억, 1000만원, 3억 원이 넘어요. 대출 잔액이. 그럼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좋든 싫든 간에 자산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갚겠어요? 자기 소득을 충원하는데. 예? 자기 소득을 가지고 다 못 갚는데 이걸 어떻게 가냐고. 이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원수로는 175만 명이라지만 저는 금액이 더 갑니다. 금액이 더 끔찍한 거야. 539조 원. 539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GDP의 4분의 1입니다. 예? 539조 원이 장난입니까? 대출금 1845조 중에서 539조이면은 거의 한 3분의 1 가깝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예? 539조의 폭탄이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만든 하나의 폭탄이에요. 폭탄입니다. 예? 신용에 대한 조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초래가 된 거예요. 신용에 조정이 없었던 거야. 조정이 없다 보니까 계속 증가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폰지성. 40% 초과만 보게 되면 1200조야. 1845조 중에서 1200조. 40% 넘으면 위험가구라고 되게 되거든요. 예? 자기 소득 가지고, 쓸 수 있는 소득 가지고 40% 정도 갖게 되면요. 300만 원에서 그러니까 40%는 얼마니까 120만 원이잖아. 120만 원 갖고 나면은 18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람이 아주 그냥 피골이 상대해버립니다. 아주 심리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기대하는 겁니까? 자산가치 올라가는 걸 기대하면서 간 거죠. 사람의 삶이 제대로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산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상황. 근데 100% 이상, 저는 얘기해요. 100% 이상. 100% 이상이 539조라는 얘기예요. 100% 이상. 3월 말 기준으로. 소득을 다 동원해도 갚을 수 없는 부채가 신용이 539조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요? 예? 이거를 잠깐 이거를 소나기성 피하려면 어떻게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주면 돼. 이 사람들이 투자한 돈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남으면 돼. 그거 방법밖에 뭐가 있어 이거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견디기가 힘든 거죠. 자기 소득을 다 동원해도 원리금 상환 못하니까 견디기 힘든 거죠. 이건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매물로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물로.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거나 강제로 그러니까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요. 거기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무자본 갭 투기.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70% 이상 되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한 50%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깡통 전세 되는 거잖아요.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70% 이상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되게 이제 그러니까 이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는 저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금은 한 푼도 안 들어간 거야. 이게 이제 전세 사기 피해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2021년도에요. 아파트는 그러니까는 아파트를도 마찬가지고 연립 다세대 이런 데가 폭증을 했어요. 폭증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전세 가격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졌잖아요. 이게 폭탄이지 뭐야 이거. 이게 폭탄이잖아요. 이거 정부가 어떻게 다 이걸 해결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요. 제가 이제 한국판 민스키 모멘트라고 제가 얘기하고 이거는 미국과 다르다.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앞에 그림은 되게 똑같은 그림을 그한 건데 한국은 어떻게 했어요? 반복적으로 신용을 지원한 거야.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신용을 지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소득과 신용의 갭을 극대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극대화시킨 거야.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극대화시킨 거야. 그게 뒷받침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지머니지요. 제로금리 이지머니 이런 거였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돈을 계속 투입해가지고 몰핀 투입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는 좀비를 그러니까 살려놓고서는 자산 가격 올라가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이걸 장기 사이클을 그냥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앞에서 봤듯이 폰지성 그러니까 신용이 539조라 이거예요. 예? 이게 이제 매물이 이게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힘듭니다. 예? 금리를 그러니까 다시 그런 제로 금리로 내리면 조금 완화 되겠죠. 근데 제로 금리 못 내린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금고가 PF 대출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터지다 보니까는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공개를 안 하죠. 이거 아주 악수입니다. 악수요. 금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명성입니다. 정보가 투명하지 않으면요, 불신이 그러니까 시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이 뉴스가 자가 발전되면서 자가 발전할 때 되게 이럴 때 뭐냐면 주로 그러니까 나쁜 뉴스들이 많이 이게 빨리 회람이 되지죠. 예? 정부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접근하는 게 되게 땜질식으로 처방하고 내가 투명하지 않게 처리하고 있죠. 그럼 불신이 확산됩니다. 불신이 확산되어져.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아까 미국과 제가 한국을 쭉 비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소득과 신용의 갭이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요 국가들 다 비교해봤어요. 비교할 수 없어. 대한민국만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이렇게 갭이 너무 커요. 예? 너무 큰 거야 이게. 극대화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냐면 폰지 신용이 그러니까 539조에 달할 정도까지 돼버렸다 이거예요. 예? 이게 있는 한은 자산시장이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인 거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주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 붕괴를 못 막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 정부의 그러니까는 수요 진작 대책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대책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땜짓이 처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땜짓이 처방이 얘기예요. 앞에서 내가 13 대책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게 지금 뭐가 터지게 되면은 전세금 반환 뭐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이게 땜짓이 처방이죠. 땜짓이. 거기다 새마을금고는 지금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효과가 안 나타나. 효과를 못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불신까지 제거가 되죠. 그러면 이제 공포가 이제 지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 세일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단계가 우리한테는 지금 하반기에 가을 겨울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민스키 모멘트가 얘기하는 건 결국 뭐냐면 신용과 GDP의 갭, 격차, 소득의 격차.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소득과 신용의 갭이 그러니까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거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상식이잖아, 상식이요. 예? 상식. 근데 우리는 이걸 계속 키우면서 어떤 일까지 지금 만들어놨느냐? 전체 가계 신용 35 정도 45조 중에서, 예? 1845조 중에서 540조가 그러니까는 폰지 신용이라고요. 자기 소득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신용이라고. 이거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야. 네? 대다수 언론들은 그냥 평균이 그러니까 40%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초점은요. 폰지 신용 100%가 소득의 100%가 넘는 게 539조입니다. 네? 539조. 이게 있는 한에 있어서는요. 부동산 시장 살리는 건 힘듭니다. 이 구조를 해결하기 전에는요.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 시장 살리는 건 힘들어요. 정책적인 지원이 나왔자, 땜주시 처방이 나왔자, 그럼 반짝반짝 효과가 가죠. 근데 그 대책이 다 소진되면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소진되면요. 그다음부터 뭐냐면 이제 공포가 지배합니다. 예? 이게 무슨 약발이 안 됐네. 예? 이러면서. 왜?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것에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들 조바심이 나시는 일부 사람들이 다시 뛰어들고 그러는데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뛰어드는데 그 큰 판단 미스입니다. 판단 미스예요. 이 구조를 해결하기 전에는요. 이 구조 해결하기 전에는 폰지 신용을 해결하기 전에는요. 부동산 시장은 늪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 문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이 다 소진되는 시점이 임박할 때, 시장에서는 그 당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다 이제 던지는 겁니다. 파이어 세일이 단계에 진입해요. 정부는 갈수록 이제 두려워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가리려고 하죠. 가리려고. 우리는 정보에 대한 가리는 것에 대한 아주 그냥 나쁜 추억을 있잖아요. 외환위기 때. 예?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예? 정부한테 그러니까 속았다는 이런 이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융은 더구나 투명해야 됩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요, 정부가 이렇게 지금 5천만 원까지 다 보장해준다 그랬으면요, 다 까는 거 얘기는요. 전국에 그러니까는 저기 이제 새마을금고들 재무제표 다 까게 해가지고, 예? 재무 상태가 어떤지 그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통폐합시키고 하겠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가려 자꾸만? 왜 가리냐고. 가리니까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가면서 사람들이 진정이 안 되지죠. 금융은요 투명해야 됩니다. 돈 문제거든요. 사람들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괜히 불안하면 벌써 유축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왜 안전자산을 대피합니까? 불안하니까 이게 어떻게 불이 번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금융은 투명해야 돼요. 네? 금융의 ABC입니다. ABC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판 민스키 모멘트를 오늘 이렇게 주제로 잡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황이 지금 새마을금고는 지금 시작이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사실은 폰지 신용이 540조에 달한다는 얘기예요. 540조요. 폰지 신용이 이거 해결하기 전에는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거야. 지난 20년 넘게 신용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한 번도 안 하면서 생긴 이게 화근이에요, 이게요. 네? 부동산 카르텔이 만든 이게 저겁니다.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그동안에 20년 동안 그러니까 신용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면서 악성 종양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저기 이제 만들어 놓은 거야. 악성 종양들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걸 지금 윤석열 같은 사람은 이거 이해도 못해요. 이해도 못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가 터지면은 그때 가서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 정권의 모든 게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거짓말만 하고 앉아있고. 예?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단단히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눈 부릅뜨고 저기 해야 됩니다. 섣부르게 그러니까는 했다거든요. 벌써 2시간 됐어요? 1시간 반, 30분 정도 지났는데. 예, 제가 오늘 좀 가려는데.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건 상당히 지금, 이 피해가 생기면요. 지금 제가 가기는요. 강남에서 정보를 지금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하리 때도 그랬듯이요. 정보 아는 사람들은 먼저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빠져나와요. 예? 다 자기 살 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부동산 이런 거 얘기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일단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이 주제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민스키 모멘트를 소개한 거는 전문가들이 주로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